최근에 극 N, 극 S, 극 T, 극 F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말고 모든 지표에서 중간 점수가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 꽤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외향, 내향은 E 유형과 I 유형보다는 ES 유형과 IN 유형의 이미지에 좀 더 가깝다고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 성격이 진짜 외향적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ESFP, ESFJ, ESTP, ESTJ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크고요. 내 성격 찐 내향이지 뭐. 이렇게 말할 때 나는 INTP, INTJ, INFP, INFJ 이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EN 유형인데 엄청 외향적으로 보이거나 IS 유형인데 자신이 너무 내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좀 더 깊게 알게 되면 이 유형들에겐 뭔가 다른 면이 보이는 거죠. EN 유형들은 외향적이긴 외향적인데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서 뭘 열심히 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꽤 길어져도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들 있죠.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놀다가 집에 와서는 잠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밖에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끔씩 혼자가 되었을 때 너무 심심하고 지루해서 곧바로 누군가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ES 유형이 많아요. EN과는 좀 다르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S 유형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대체로 조용한 스타일이긴 한데 별로 나대는 편이 아니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상당히 현실적인 편이에요. 상상이나 공상 같은 거에 오랜 시간 동안 빠져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을 깊게 탐구하거나 어떤 이론이나 사상에 몰두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생각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죠. 가계부 정리라든가 기계술이라든가 아니면 춤 동작이나 악기 연주나 뭐 이런 식으로 눈에 직접 보이는 것과 관련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IN과는 확실히 다르죠. IN 유형들은 추상적인 생각이나 상상 속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곤 하거든요. 아니 사실은 그런 생각이나 상상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명상 같은 걸 하지 않는 한 1분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1분이 아니라 30초도 힘들다고 봐야죠.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EN 유형과 IS 유형 중에는 일반적인 외향, 내향 이미지에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지만 혼자 있는 것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거나 혼자 있는 게 편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아주 싫지는 않은 그런 사람 중에 이 유형들이 많습니다. 근데 두 그룹이 좀 차이가 있죠. EN 유형이 훨씬 다이나믹해요. 스타일이 극에서 극으로 확확 바뀌곤 합니다. 어떨 때는 ES 유형 못지않게 적극적, 활동적이다가도 가끔씩은 IN 유형과 비슷하게 보일 정도로 혼자서 꽤 오랫동안 뭔가를 하기도 합니다. 반면 IS 유형은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상당히 안정적이죠. 이 사람들은 뭘 해도 그렇게 튀지 않는 편이에요. 일단 나서는 성격은 확실히 아닌데 아무도 안 나서면 본인이 나서기도 합니다. 이럴 땐 꽤 적극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가 다른 누군가가 나서기 시작하면 또 본인은 안 나서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대략 이런 식입니다. 말하자면 EN 유형은 확실한 외향형처럼 행동하거나 확실한 내향형처럼 행동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IS 유형은 딱히 외향형 같지도 않고 딱히 내향형 같지도 않아 보일 때가 많아요. 한마디로 EN 유형은 쌍방향, IS 유형은 중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모든 지표가 중간 점수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했죠. 일단 MBTI 검사를 정식으로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왜냐면 MBTI는 자기 보고형 검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아마도 그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특히 MBTI 네 글자 중에 가운데 오는 두 글자 있죠? 이 두 글자 중 한 글자는 분명히 내 성격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EN 유형 또는 IS 유형 중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데요. 왜냐면 ES나 IN은 성격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분들이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개성이 좀 더 뚜렷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스스로가 보기에 내가 외향인지 내향인지 헷갈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EN이나 IS는 본인이 보기에도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할수록 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ISFP라면 ESFP 같이 아주 외향적인 사람과 친해지기도 하고 INFP처럼 아주 내향적인 사람과 친해지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FP와 INFP가 서로 친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유유상종이거든요. 스타일이 좀 비슷해야 친해지는 거죠. 근데 그 역도 성립합니다.
친해져서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과 친해지다 보면 본인 성격이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ISFP가 그런 성격이어서 다양한 스타일과 친해지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스타일과 친해지다 보니까 더 그런 성격이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 ISFJ였는데 미국에서 좀 살다 보니 성격이 변했다는 거예요. 다시 검사를 했는데 ENTP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지표 모두 중간값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찐 ISFJ였다면 ENTP로 변신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ISFJ 유형이라고 해도 이런 ISFJ는 찐 ISFJ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ENTP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바뀌게 된 ENTP 성격도 전형적인 ENTP와는 많이 차이가 날 테고요. 사실 MBTI 유형 자체가 바뀔 수 없는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죠. 마이어스브릭스 재단의 공식 의견이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주기능이 바뀌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칼 융도 그렇게 봤고요. 이론상 그게 바뀌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뭐 뇌수술을 한다면 모를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본인의 주기능이 뭔지 아니 심지어 자기의 유형이 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마도 그 이유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이 너무 없어서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각이란 자기 자신만의 의견 또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었을 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모든 문제에 대해 그런 식이라면 자기 자신을 알기가 어렵죠. 당장 MBTI 검사 문항부터가 뭘 선택하는 거잖아요. 매우 그렇다로 해야 하나 그냥 그렇다로 해야 하나 이런 것부터가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 의견이나 주장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넌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대답하곤 합니다. 대충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이럴 수 있고 저건 저래서 저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요 나의 의견이 아니에요. 차라리 모든 사람의 의견이죠. 언제나 뭔가를 포기해야만 나의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각을 다 끌어안는다는 건 역으로 말해서 자기 시각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IS 유형이나 EN 유형 중에 이런 경우가 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 중에서 EI 지표, 외향, 내향 점수가 비슷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중에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나만의 시각, 나만의 주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확실하면 성격이 뚜렷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개성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유형이 뭔지, 주기능이 뭔지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이전 영상에도 한 얘기지만 성격 발달은 나이와 관련이 있어요. 어리거나 젊은 분들은 개성이 강한 게 좋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나아요. 반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너무 개성이 강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성격의 모든 면이 동시에 발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하나가 먼저 발달하게 됩니다. NS지표와 TF지표가 기능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직관, 감각, 사고, 감정 이 네 가지 기능 중 하나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기능이 되는 거고요. 내 퍼스널리티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게 있고요. 그 메인 기능이 강하면 강할수록 확실한 개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두 번째 기능도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반환점을 돌면서 인생의 후반기로 접어들면 나머지 기능까지 의식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바로 융의 개성화 이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외향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활발하거나 적극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향적이라고 하면 사람이 조용하거나 얌전하다는 뜻이고요.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융이 사용했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융은 정신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느냐 내부로 향하느냐로 외향 내향을 구분했는데요. 이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학생이 교실에서 과제 발표를 한다든가 직장인이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한다든가 이럴 때 아주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내향적일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거나 오히려 재미있게 느껴진다면 외향적일 가능성이 크고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의식하는 시선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향성은 주로 그들이 나를 본다는 게 의식이 되는 거고요. 외향성은 반대로 내가 그들을 본다는 게 훨씬 더 의식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의 모습이 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떤 사람들에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외향적이거나 극단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만약 본인이 내향형인데 외향형의 정신세계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앞에 나가서 발표할 일이 생겼다면 이때가 찬스입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냥 대충 보지 말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요. 그 사람들 중에는 내 얘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향적인 사람의 정신세계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상태라는 겁니다. 시선의 방향이 완전히 외부로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극내향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내향들이 왜 이런 착각 속에 쉽게 빠지냐면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시선이 언제나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방향을 틀어서 다시 말해서 상대가 나를 보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의외로 그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은요. 상대방을 제대로 본 적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눈을 똑바로 마주 보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남이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남이 나를 보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상상 같은 거예요. 극외향들은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남들을 보고 있죠. 저 친구는 지금 딴짓하고 있고 이 친구는 내 얘기를 건성건성 듣고 있고 그리고 얘는 나한테 푹 빠졌네. 이렇게 정신의 방향이 외부 대상으로 완전히 향해 있는 겁니다. 외향형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걸 즐기고 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극이 많아지는 거죠. 한 사람만 앞에 두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만 보니까 볼 게 별로 없잖아요. 외부 정보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심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아주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할 겨를이 없습니다. 약간 흥분 상태가 되기도 하죠. ESFP나 ENFP 같은 관종 유형들이 이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관종이라는 게 남들에게 관심받는 걸 즐기는 성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극이 많아지고 흥분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FP나 MFP는 남들을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봐요.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남이 진짜 나를 보고 있는지 딴짓을 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능하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런 사람이 늘수록 그 자체가 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눈길을 끄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종이 되는 거예요. 특히 ESFP는 거의 언제나 관심이 외부로 향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외향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ESFJ입니다. ESFP와 ESFJ 이 두 유형이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가장 외향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외향성이 강한 순서는 ESFP, ESFJ가 공동 1위고요. 그 다음이 ESTP, ESTJ, 그리고 그 다음이 EN 유형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ES가 확실한 외향형이고요. EN은 외향형은 외향형인데 가끔씩은 내향형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혼자 있는 것도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물론 정확하게는 E와 I의 비율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외향, 내향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가족이나 회사에 비유해서 보는 거예요. 가족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 한 적이 있죠. 이번엔 회사에 비유해서 외향, 내향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볼게요. 사회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은 이 비유가 더 와닿을 수 있어요. 특히 창업을 해보거나 작은 사업체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면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뭔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런 중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열심히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일감을 따오는 사장님. 대체로 이런 경우가 더 많죠. 사장님은 사장실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 초창기라면 더 그렇고요. 먹고 살려면 일감을 따와야 하잖아요.
그래야 직원들한테 그 일을 시키고 그렇게 일을 해서 나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리고 거래처가 날짜에 맞게 대금을 결제해줘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직원들 월급 주고 자재비나 임차료, 교통비 이런 거 다 빼고 남는 게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일감을 따오지 않으면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회사 문 닫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맨날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접대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거래처 관리하는 거예요. 걔네가 일감 안 주면 공장 문 닫아야 하니까요. 물론 요즘에 거리두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접대 문화도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사장님이 알고 있는 사람이 회사 직원들 뿐이면 그 회사 망하는 거죠.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 고객, 거래처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돈 벌러 하루 종일 집 밖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장님들의 모습이 외향형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회사 내부보다는 회사 외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이러는 게 바로 외향형의 정신세계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은 회사 내부의 일들은 직원들한테 다 맡겨놓고 회사 외부 거래처 관리에 온 정신을 쏟고 있는 사장님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와는 정반대 타입의 사장님도 있어요. 회사 밖에 있는 일은 영업이사나 영업팀장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회사 밖으로 잘 안 나가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업형이 아니라 관리형 사장님인 거죠. 이런 사장님은 직원들 하나하나를 잘 알고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파악할 수 있지만 회사 밖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만 받는 거죠. 거래처를 직접 챙기는 게 아니라 한 다리 건너서 챙기는 겁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고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생각이나 감정에 익숙해요. 내향형이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모습이 밖에 나갈 일 있으면 직원 시키고 자기는 회사에 틀어박혀 있는 사장님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향형은 자기 자신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익숙하고요. 내향형은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익숙한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향형은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향형만큼 잘 모르고요. 내향형은 자기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향형만큼 잘 모릅니다. 근데 내향형이 집돌이 집순이라서 외부 세계를 잘 모른다는 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외향형이 내부 세계를 잘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융이 한 말인데요. 외향형 중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워커홀릭이라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했지만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기 몸이 힘든 줄도 잘 모르고 일을 과도하게 열심히 한다거나 또는 지나칠 정도로 열정적으로 논다거나 이런 사람 중에 외향형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내부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정신이 외부에 쏠려 있어서. 그리고 융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외향형의 무의식은 내향형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외향형이다. 이 얘기는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외향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이 외향형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잘 모르고 있는 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무의식이에요. 이 무의식이 내향형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사장님 비유를 했죠. 사장님이 밖에 나가 거래처 관리 열심히 하면서 일감 따내서 직원들 갖다 주는데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외향형의 정신세계예요. 그래서 외향형은 자기가 쫓고 있는 외부 목표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갖다 주는 바람에 직원들이 지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사장님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미 예상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여기서 사장님이라는 건 외향형의 의식을 말하는 거고요. 내부 직원은 외향형의 무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ESFP나 ESFJ는 평소 말이 많은 편이지만 진짜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는 잘 못하는 편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곤 하죠. 사실은 자기 자신도 문제가 확실히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심각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말로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마저 잘 안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는 바깥에만 돌아다니는 사장님이 아니라 그 사장님이 갖다주는 일감을 받아 열심히 일하는 내부 직원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MBTI에서 E는 외향, I는 내향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E 중에서도 ES가 진짜 외향이고요. I 중에서도 IN이 진짜 내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EN과 IS는 이 양극단 사이에 있는 유형들이고요. 그래서 IN 유형들은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한쪽 극단에 속하는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IN 유형들은 성격이 아주 뚜렷하게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기와 맞는 환경에서는 확실한 장점을 드러내고요. 반대로 자기와 맞지 않는 환경에서는 확실한 단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럼 ES도 마찬가지겠죠. IN과는 정반대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ES가 아무렇지 않게 적응하는 환경이 IN에게는 버거운 환경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IN에게 잘 맞는 환경은 ES가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ES와 IN의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ES가 훨씬 많습니다. 보통 E가 I에 비해 3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S가 N의 3배 정도 돼요. 물론 이건 서양을 위시한 국제 기준이라서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한국은 E와 I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그리고 N도 꽤 많은 편입니다. S가 N의 2배 정도예요. 이 데이터로만 보면 그나마 한국이 IN이 살기 편한 나라라는 거네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IN은 소수파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형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본인이 확실한 I고 게다가 확실한 N이라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세상에는요 이게 뒤집힙니다. IN이 훨씬 더 많아요. 여기선 ES가 소수파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수파들은 세상 살기가 쉽지 않죠.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적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단 덜하지만 대략 몇십 년 전만 해도 밥상에서 왼손으로 젓가락질하면 혼나곤 했었죠. 그리고 글씨를 왼손으로 쓰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왼손잡이들은 어쨌든 이를 악물고 오른손을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불편한 건 있습니다. 가위질, 악기 연주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군대 가서 사격할 때 왠지 좀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왼손잡이라서 유리한 게 있죠. 주로 스포츠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 상대하는 게 익숙한데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 상대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오른손잡이도 상대가 오른손잡이인 게 익숙하죠. 숫자가 많으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소수파는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수파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요. 그래서 IN 유형은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자기 생긴 대로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게 될 수 있어요. 무슨 별종이라느니 괴짜라느니 사차원 심지어 또라이라느니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수파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이 상식이라는 게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말한 겁니다. 그거에 벗어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 비상식적인 게 되는 거죠.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상한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했죠. 총을 그냥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들었을 뿐인데 뭐 이런 게 다 있냐면서 군합발이 날라올 수도 있지만 펜싱이나 검도를 할 때는 상대 선수들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면서 그냥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총을 선택하느냐 검을 선택하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천재와 광인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건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주변 환경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는 천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광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IN 유형 중에 많아요. 여기서 딱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고흐와 니체입니다. 보통 고흐는 INFP 유형이라고 보는데 INFJ 같은 면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니체는 INTJ 유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INTP와 비슷한 면도 있어요. 어쨌든 두 사람 모두 IN 유형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내향적이면서도 직관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천재죠. 천재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광인이기도 해요. 니체는 44살에 정신질환이 발발해서 대략 10년 정도 광인 상태에서 살다가 55세에 사망했고요. 고흐는 더 이른 나이에 죽었죠. 35살 될 때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1년 반 정도 살다가 37살에 곤총 자살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절해서 다시 말해서 삶이 너무 짧아서 근데 그 짧았던 삶이 불꽃처럼 드라마틱한 면이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미화되거나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니체나 고흐가 남긴 작품들이 후대의 수많은 철학가나 예술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고 천재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천재가 맞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왜 이 사람들이 생존했을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냐는 겁니다. 왜 죽고 나서야 그렇게들 대단하다
진짜 천재였다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앞서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카소도 천재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번 예술가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린 입체파 그림을 고흐 시대의 사람들이 본다면 고흐보다 더 또라이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정신병원에 끌려갈지도 몰라요. 융이 니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영향도 꽤 많이 받았죠. 니체가 융보다 대략 한 세대 전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가 30년 정도 납니다. 활동 무대도 비슷해요. 니체는 독일 사람이지만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교 교수였는데 카를 융은 원래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바젤 대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도 융은 니체를 현대 심리학의 선구자로 보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배님이라는 거죠. 융이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를 분석한 걸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책에서 니체는 세 가지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욕과 권력욕, 이기심이 그겁니다. 융은 이 부분에서 니체의 예언자적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현대 심리학을 예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프로이트, 아들러, 융의 등장을 니체가 예언했다는 겁니다. 유욕은 뭡니까? 쾌락 원리를 말하는 거죠. 거의 모든 인간 심리를 무의식의 성적 욕망과 관련해서 해석한 프로이트를 예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권력욕은 아들러 심리학을 예고한다는 겁니다. 형제 중에서 맞이냐 막내냐 이런 거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인간이 권력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러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심, 이건 융 자신을 예고하는 걸로 본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쾌락, 권력 뭐 이런 거 말고 좀 그럴듯한 거 없나? 할 때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자아실현, 진정한 나 자신이 되고 싶다. 이게 융이 주로 한 얘기예요. 삶의 목표가 자아실현인 사람은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엔 이기심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니체는 유욕, 권력욕, 이기심 이 세 가지를 악이니까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럼 니체가 아니죠. 니체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철학자였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사람들이 이게 나쁘다 하는데 진짜 나쁜 게 맞냐는 겁니다. 니체는 이 세 가지를 저울에 달아보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제대로 판단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욕, 권력욕, 이기심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어요. 융은 이걸 보면서 니체가 진실로 탁월한 존재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유욕, 권력욕, 이기심이 좋은 거란 얘기가 아니고요. 니체의 말처럼 그게 무조건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의 입장이죠. 인간에게는 원래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 자체가 악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니체는 사람들이 단순히 악으로만 생각했던 걸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니체가 맞았죠. 오늘날에는 성적 충동은 악마의 꾀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면 나쁜 놈이다. 이기심은 없애버려야 한다. 뭐 이런 말.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것 보세요. 당신은 사람 아니야? 이런 식이죠. 니체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적나라한 진실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걸 니체가 뭐라고 뒤집냐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 때리는 사람이죠. 니체는 자기 시대에서 철학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바젤 대학교의 최연소 대학 교수였는데 철학이 아니라 고전문헌학 교수였죠. 그땐 인기가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철학과 교수로 바꾸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고요. 억지로 바꾸고 난 후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거의 아무도 니체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고흐도 비슷합니다. 고흐는 뭐 화상으로 잠깐 잘 나가다가 그것 때려치고 난 후의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었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림에 자신이 가진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다가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로 천재들이었어요. 죽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남긴 작품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늘날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철학가, 불멸의 화가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 삶에서 그걸 누리지 못했어요. 그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괴상하고 초라한 광인에 불과했습니다. 고흐와 니체는 자기 분야를 제대로 찾은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그렇게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된 거겠죠. 다만 자기 생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건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너무나 앞서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냥 한두 발짝만 앞서가야지 10발짝 20발짝 앞서가면 혼자가 되어버리고 마니까요.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찬양은 하겠지만 정작 본인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